제가 주로 이제 현장에서 경험한 부분들은 이제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나 원칙 부분들은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차원에서 이제 인권단체들이 함께 대응하면서 이제 활동했던 부분들을 함께 좀 포함하려고 하였습니다. 일단 그래서 인권적인 측면에서 이것들을 이제 좀 본다고 했을 때, 일단 행정적인 대응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격리 및 강제적인 행정 조치가 시행이 되었고, 자가격리 앱과 전자발찌 부착 등 이런 조치가 따랐는데요. 이와 관련된 인권과 관련된 이슈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역학조사와 확진자 동선 공개, 재난 문자가 이제 방역 목적으로 수집되고 지자체별로 그리고 방대본 차원에서 공시가 되었는데요. 이 방대본 차원에서의 공시는 이후에 이제 대량 노출 장소를 이제 방대본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가져간 부분들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동선 공개나 재난 문자를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집회 시위 제한, 농성장 등에 대한 강제 철거가 지자체 차원에서 주로 이제 벌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집회를 주최한 비정규 노동자를 소환할 때 집시법이 아니라 감염병 관리법 위반으로 소환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사나 신용카드사 등과 경찰 시스템을 연계해서 10분 안에 동선 파악 작업을 완료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이 성소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느냐, 이 부분이 좀 두드러지는데, 사실 5월 2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간 사람이 이제 확진이 되면서 성소자, 특히 남성 동성애자가 검진의 대상으로 부상을 했고, 이 검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행정력이 발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5월 7일, 8일에는 인천시가 인권재단 사람에, 그리고 서울시가 에이즈 예방협회 서울시 지회에 연락해서 성소자들의 연락처를 요청하는 일이 있었고, 이후에 이제 에이즈 예방협회는 이제 민간단체인데요. 이거는 시민사회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행정을 위탁받아서 하는 민간단체입니다. 에이즈 예방협회 서울시 지회가 성소수자 인권단체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5월 초에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이들이 검진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 이런 이메일도 발송을 했고,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는 민변이나 희망법과 같은 법률가 단체에 성소수자 단체 연락처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사실 성소수자 단체들은 이런 식의 행정력이 발동하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꼈고, 처음에는 전혀 협력의 대상으로 우리를 보고 있지 않다라고 처음에는 감각을 했고, 도대체 왜 이렇게 행정력을 발동하는가, 그리고 왜 성소수자 단체에 연락하지 않고 다른 데 전화를 해서 연락처를 달라고 하는가, 그리고 뭔가 신천지라는 어떤 종교 집단과 비교를 하면서 대표 연락처를 알면 나머지 연락처를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이런 많은 의구심을 갖게 했었던 조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는 빨리 우리가 이런 지자체에 연락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협력 관계를 맺고 제대로 검진과 방역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당신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서울시를 비롯해서 사실은 시민인권헌장 만들기와 같은 몇 년 전의 사건들을 통해서 사실은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고 요구들이 있었지만, 사실 지자체에서 그다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거버넌스를 만들 마음이나 제스처가 없었죠. 그러면서 이런 위기, 재난의 위기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서 성소자를 찾으려고 이렇게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이제 다른 국면이 펼쳐지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대응을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일단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가 3월에 발족해서 일단 지금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가 인권 관련해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고, 그리고 6월 초에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경제 위기 대응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발족을 해서 정부의 해고 금지 및 고용 유지, 차별 없는 직접 지원, 취약계층 추가 지원, 공공의료 확대, 사회 안전망 확충, 지속가능한 경제산업 구조로의 전환 등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였고요.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는 5월 11일에 시작을 해서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향한 검진 안내, 그리고 지원, 인권침해 상담과 대응, 언론 대응, 그리고 방역당국과 지자체와의 협력 등을 위해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행정과 관련해서 저희 대책본부가 했던 것은 역학조사와 확진자 동선 공개, 그리고 재난문자에서 이 클럽명이 노출되고 이것이 성정체성에 대한 정보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여타 성별, 나이, 사는 지역, 아파트 이름 이런 것들과 함께 펼쳐졌을 때 기존에도 이제 확진자의 신상 공개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 사람의 성 정체성까지 공개되는 측면들에 대해서 긴급하게 좀 대응할 필요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사실 그래서 직접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과 관련된 이제 해당 지자체 보건소 블로그나 이제 시청 홈페이지에 가서 내용들을 확인하고 직접 연락을 해서 나이와 성별 정보는 방대본 지침과도 맞지 않다. 그리고 직장명이나 어떤 주소지와 같은 부분들을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이제 모니터링 결과들을 좀 말씀드리면, 민원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조율을 해보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민원은 민원이고 원칙은 원칙이다. 이 두 가지는 조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공개는 원칙대로 하시고 민원 대응은 다른 방식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지침이나 이런 원칙에 대해서 이제 현장에서 이해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렵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제 그 이주노동자, 미등록 이주노동자 같은 경우 또 이제 국적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돼서 해당 시에 연락을 드린 적이 있는데, 미등록 이주민들이 동선에 대해서 자꾸 거짓말을 하고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그래서 그쪽 커뮤니티 전체가 지금 걱정되기 때문에 국적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굉장히 범죄자화하고 범죄자 다루듯이 지금 하고 있는 측면들에 대해서 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과 연결된 것이 이제 부천시 사례이기도 한데, 이제 시장 SNS를 통해서 이제 국적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됐었고, 그래서 이제 부천의 시민단체들이 직접 좀 항의하는 활동을 통해서 제 생각에는 지금 부천시는 가장 모범적인 정보를 가지고 확진자 동선 공개를 하고 있어요. 성별, 나이 정보도 없고 정말 꼭 필요한 부분만 하는 부분. 네. 그리고 인천시 같은 경우 시청 앞 집회금지 통보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인천 지역연대에서 항의 등의 대응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인권 차원에서 거버넌스를 보면 사실 중대본, 방대본 차원에서는 좀 별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적어도 인권을 이슈로 협력적 관계와 논의가 진행됐다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질본 같은 경우에 이런 아까 민간단체와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성소수자 관련된 검진이나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논의한 바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여기는 좀 다른 단체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와의 협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서울시나 경기도나 방대본과 미팅을 통해서 어쨌든 혐오와 차별 반대 메시지를 방역당국이 제시하고, 그래야만 이것이 검진이 될 수 있고 방역과 인권이 함께 가는 문제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해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장이나 확진자 동선 공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요구를 하면서 이제 익명 검사나 이런 부분들은 좀 이끌어낸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그 이후에는, 그리고 이제 성소자를 넘어서 다른 쪽으로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와 관련된 인권 거버넌스는 지금 사실상 거의 중단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평가를 할 때, 소위 우리가 인권의 제도화라고 할 때 지자체 차원에서 인권위원회나 인권센터 등이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 인권센터들의 역할이 자리매김되고 있는가, 자기 역할을 어떻게 찾고 있는가와 관련해서 좀 지자체별로 편차가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을 좀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뒷부분을 좀 더 빠르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드러난 문제점들은 지금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가 있었지만 이러한 결정에 대한 설명이나 이의제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지금 거의 없다. 그리고 격리 대상자를 특별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이자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혐오나 차별 낙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대책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역학조사, 확진자 동선 공개, 재난문자 사이에 각각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이런 관리 주체는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가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 받은 보고서 그대로 확진자 동선 공개에 올렸던 그런 이유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집회 시위 제한이나 농성장 등에 대한 강제 처벌거가 있는데 사실 이와 관련된 것이 비과학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규칙이 부재하고 기간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정함이 지금 없습니다. 동선 파악 작업을 완료하고 있는데 이러한 책임을 누구의 책임으로 언제까지 유지하고 어떻게 폐기하고 누가 감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거죠. 지금 확인한 바로 이해하면 메르스 때 수집한 개인정보가 아직까지 폐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가 성소수자 시민에 대한 무관심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부재하였다는 것을 초기에 드러내었고요. 방역은 시민들의 주체화와 협조 없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이죠. 시민권을 부정당해온 신천지 평교도들, 성소수자, 미등록 이주민의 감염병에 취약한 이유는 사실 방역당국이 이들과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성정체성에 대한 정보가 과연 어떻게 성소수자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지 이번에서야 좀 제대로 드러났던 측면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사회적 의제라고 한다면 지자체 차원에서 제도화된 인권 담당 부서의 역할이나 책임을 강화하고 이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통해서 시민권을 확보하는 것이 방역, 재난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사생활 등의 정보인권이나 집회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이 기본권을 해치지 않은 방식의 방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감시 체계를 마련할 것인가가 긴급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